반갑습니다. 그동안 비대면 얼굴을 맞대지 아니하고 영상으로 여러분하고 만났었는데,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국에, 여러 가지 형세가 안 좋지만은, 그런대로 자리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수성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를 갖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성의 역사 문화 이렇게 다루면은 역사죠. 그 역사란 도대체 무엇인데 우리가 무엇을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처음 짚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역사를 다룰 수가 있겠지만은 사람이 사는 데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자연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살아오면서 자연을 빼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이용하고 자연에서 먹거리를 취하고 혹은 쉴 곳을 찾고 혹은 입을 것을 만들어 가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연 없이는 인간이 역사를 이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는 자연의 이용을 제일 먼저 거론을 합니다. 그런데 자연의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끼리의 관계 속에서 그런 자연을 이용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것을 우리가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자연을 이용합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내 땅에 내가 농사 지어서 먹고도 살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지어 먹기도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경우에 그 사람은 그 땅을 중간에 두고 땅임자와 농사 짓는 사람의 관계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혼자서 힘을 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죠. 여러 사람이 협력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자연의 이용 가운데서 사람들은 사회를 만들어 살았다 하는 것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사회 모습이라는 것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을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전 사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택적으로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 그 마을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국가의 구성원이기도 한 것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역사 문화를 살펴봐야 될 것이다. 그 수성의 자연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건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냇물들이죠. 신천이 흘러가죠. 저쪽은 또 금호강이 흘러갑니다. 옥수천, 범어천 이런 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천, 하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속에 작은 물, 시냇물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좌우지간 중요한 것은 수성이라고 하는 이 지역 전체에 둘러싸고 있는 물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 물이 사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 하나는 산이죠. 산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 멀리 보는 경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속에 들어가서 땔감을 얻어와야 됩니다. 혹은 임산물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천이라고 하는 그 자연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었고 그 사이에 펼쳐졌던 들들 그런 들을 경작해서 수성 사람들은 살아왔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례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높은 곳에 있었던 곳에 봉수대를 만들게 했었던 것. 최근에 그 발굴이 되고 있지만은 그런 모든 것이 산에 대한 이용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라고 하는 것을 이뤄가면서 살아왔는데 그 사회는 단순한 사회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개입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위가 됩니다. 마을, 고을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국가에 의해서 편제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언제
행정적인 단위가 됐고 그 편성이 어떻게 바뀌어왔는가 하는 것을 전 역사 과정에서 훑어봤습니다. 한때는 수성군이라고 하는 것이 수창군, 위화군 이런 이름을 가졌는데 그런 지역이 대구를 비롯한 이 인근의 4개 고을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수창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대구 소속이 되지만은 수성현 혹은 이런 이름으로 그 이전에는 독립되어서 인근의 고을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시기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고려 시기 가가지고 저 멀리 있는 경주 소속이 됩니다. 그것은 당시의 통치 체제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행정편제에서 이렇게 쭉 살펴봤던 것은 수성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죠. 수성현이 스스로 결정해서 우리는 현으로 되겠다, 우리는 군으로 되겠다, 아니면 우리는 대구를 거느리겠다, 아니면 경주 소속으로 가겠다 결정하는 것 아니죠. 누가 결정하는가? 중앙 권력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의 단위니까 이 단위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어디 소속으로 둘 것인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중앙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걸 지방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방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 경험 가운데서 대단히 독특한 것, 정치체제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였습니다.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운영하려면 지방의 단위들이 필요합니다. 고을들이 필요하죠. 이것 없이는 중앙의 집권적 정치체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세금, 부세가 결정되고 노동력 징수가 결정되고 생산물 징수가 결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 그것이 행정적 편제로서. 그러다가 조선 시기쯤 되니까 수성현으로 됐잖아요. 속현, 대구에 속하게 됩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전기를 거쳐가면서 대구가 성장을 합니다. 인근의 고을 가운데서 가장 큰 성장을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대구입니다. 그러면서 수성이 역시 대구의 속현이 됩니다. 이때의 속현은 학술적으로 주현 속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선시대의 속현은 소속이라고 하는 것뿐이지 고려시대의 속현하고는 조금 더 다릅니다. 면 정도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조선시대의 수성은 7개의 면으로 바뀝니다. 수성에 있었던 여러 지역들, 수성에도 여러 지역들이 있죠. 우리가 앞에 가면은 상동, 중동 이런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범어동, 만촌동, 두산동, 지산동, 그리고 저 너머의 가창 쪽까지 다 수성이었으니까 그 가창 아래까지, 그 우록 들어가는 데까지 다 7개의 면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7개의 면으로 지내오다가 한말 일제 시기를 거쳐가면서 가창이 별도로 떨어져 나가고 대구의 몇 개 지역만 수성으로 되게 됩니다. 조선시대에서 일제 시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 너머의 저 봉덕동, 대명동 이쪽도 수성이었었죠. 행정편제로 점차 그렇게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그것을 쭉 검토를 했습니다. 80년대 들어와서 수성구로 되기까지의 어떤 편제가 있었는가.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본 것은 행정단위라고 하는 것은 중앙 권력의 지방 통치의 하나의 단위다 하는 것.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손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집중된 권력에 의해서 중앙에 의해서 결정되고 거기에 따랐었던 거죠. 그것이 우리의 역사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고, 그러한 수성의 역사의 세 번째 우리가 다뤘던 것은 좀 구체적인 문제. 마을이 어디 있었노? 마을이 있었던 것인가? 마을의 흔적이라든가 하는 것을 최소 5,000년 전부터, 5,000년 이전부터 다뤄왔던 거죠. 5,000년 이전부터 이곳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신천을 끼고 내려가는 그 물줄기 근처에 우리가 지금도 나가면 알겠지만은 두산동 고분군도 있고 상동 고인돌도 있고 저 아래 정가여고 옆쪽으로 가면은 청동기 마을도 있고
또 시지, 매호 저쪽으로 가면은 고인돌들이 있죠. 그런 것이 다 사람들이 살던 흔적이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분을 보고 우리 많이 놀라지만은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고분을 조성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 다시 얘기해서 수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만한 곳이었었다 하는 점이죠.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검토하겠지만 수성하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인상이 신도시, 무슨 어디 다른 도시 비교해가지고 새롭게 번창하는 도시, 이런 그 인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신도시로서. 그러나 우리가 검토한 결과 수성은 대단히 역사가 오래전부터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런 곳이다 하는 것을 확인했었던 겁니다. 그 마을에서는 저기 고산이라든가 이전에 우리가 그 내환동이라고 얘기했었던 이름이 별로 썩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대환동으로 바꿨지만은 그런 곳에 지금 농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농악 자체가 우리가 주목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제가 있었던 거죠. 마을 사람들끼리 제사를 같이 지내고 함께 지내던 모습들이 몇 군데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그런 흔적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됐지만은 곳곳에 특정 성씨의 종족마을 혹은 동족촌 이렇게 부르는 혈연적 관계가 굉장히 강한 성씨들이 상당수가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우리 가까운 곳에는 중하양씨, 잘 아시는 대로 지산동 가면 중하양씨가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 효자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곳곳에 많은 성씨들이 살고 있었던 그 마을의 특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봤었고, 또 하나 봤었던 것은 그 시기에 조선 후기에 대체로 대구 인구의 한 14%에서 15% 정도가 수성의 인구였었는데 시기에 따라서는 출입이 좀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사람들이 살았는가 하는 것들, 그리고 살려면 필요하니까 조선 후기에 많은 저수지를 이곳에 만들고 그것을 이용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겁니다.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먹고 입고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자연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 자연은 단순한 이용 대상의 자연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연이 무서워요. 사람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연에는 무언가 초월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다시 얘기하면 자연은 이용 대상으로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대상으로까지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얘기하는 자연신앙 이런 것들이 생기죠. 뭔가 큰 나무에 있어서는 정령이 깃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마어마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에 무언가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하늘, 눈으로 들고 보면 끝갈 데 없이 있는 그 하늘들을 보고는 하늘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연 이상의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던 것은 경제적인 토대들, 예컨대 저수지가 얼마큼 있었는가, 사람이 얼마큼 살고 있었는가, 동네 사람들 혈연적 관계가 어땠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삶에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종교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거죠. 지난번에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에 있어서는 중앙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 사회의 일반적인 성격으로 보급이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일반적인 것으로 점차 밀어내기 시작해요. 그런 수성에 있었던, 수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에 영향을 주던 그런 생각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많아요. 오늘 한 시간 동안 다 살필 수도 없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얼핏 봐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연신앙 같은 것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 또 조상숭배 사상 같은 것도 사는 데 영향을 미치죠. 어느 시기부터인가 사람들은 자기 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 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왕실을 구성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왕실의 조상은 그 국가의 조상이 되어버려요. 우리 집안의 할아버지, 너희들도 같이 모셔야 돼.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 조상 숭배 사상이라는 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밖에서부터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유교도 들어오죠. 불교도 들어오죠. 도교도 들어오죠. 그리고 자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득 그어가지고 샤머니즘, 무속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무속은 무속대로 있습니다. 체계화되었건 체계화되지 않았건 어떤 것은 교리도 있고 교단도 있고 교주도 있고 종교가 대단히 우리가 옆에서 봐서는 짜임새가 있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그런 짜임새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믿음, 신앙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 믿음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커다란 나무로 귀신 들린 나무로 믿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명산, 대천, 팔공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산이기 때문에 늘 제사를 지내야 될 산이라는 것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다룰 수가 없으니까 오늘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최근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 하나 유교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유교 문화도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시기에 한정돼서 언제 들어왔고 조선시대에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쪽에 초점을 두어서 교육과 교화 문제 이렇게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인물은 오늘 보셔도 좋지만은 댁에 가셔서 강연했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꼼꼼하게 보시면은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설명하려고 만든 자료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나중에라도 더 볼 수 있게끔 내용이 조금 어떤 것은 전문가들이 쓴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제가 쓴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제 글은 아닙니다. 다른 연구자들, 다른 사람들이 쓴 글들도 참고를 해가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 오늘 강연이 끝나고라도 나중에라도 요인문 나가 있는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연락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유교권을 어떻게 들어왔고 어느 정도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여온 지 굉장히 오래됐죠. 유교. 옛날부터 있었죠. 보통 옛날부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있었던 그때입니다.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때를 따지면은 지금부터 한 2000년 가까운 적게 따지면 1400, 1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유교는 들어왔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흔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신라의 젊은이들이 때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경전을 공부하고자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보면은 유교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고구려에 있어서도 사람들을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했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려고 했으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유교가 일찍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삼국은 똑같이 역사책들이 있습니다. 역사책. 그 역사책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고려도 역사책 만들고 신라도 역사책 만들고 백제도 역사책 만들었는데 역사책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한자를 글자가 있어서 만든 것만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사료를 정리를 하고 기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벌어졌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유교란 무엇인가 공부하고 이랬었던 건 아니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관심이 드는 거죠. 특히나 다스리는 데 있는 사람들, 왕이라든가 그 신하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유교에서 내세우고 있는 가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나 인이라든가 덕이라든가 군주가 가져야 될 덕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신하가 가져야 될 덕목, 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국시기의 자료들, 아니면 통신라 시기의 자료들을 보면은 신하들의 충성, 왕의 인, 덕,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사회 전면에 유교가 또 나오게 된 것은 고려시대쯤 가서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고려시대는 불교가 아주 극盛했었던, 왕성했었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 불교가 굉장히 왕성합니다. 불교의 여러 행사도 왕성하고, 승려도 많이 배출되고, 불교에 대한 공부도 많이 깊어지고,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데에 다스리는 기준, 가치 규범이 됐던 것은 유교입니다. 최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려초에. 최순로라는 사람이 이익을 저글을 썼는데, 그걸 가운데서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으로 삼아야 될 것, 그건 유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수신지번, 개인의 덕을 쌓고 수양하는 것으로서 뭐가 필요한가? 그건 불교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치국의 근본으로서는 유교를 내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그걸 통치인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치인형으로 유교가 내세워집니다. 물론 유교가 내세워졌던 시기에도 도교도 많이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도교를 믿는 사람도 많았고, 불자 역시 많았었던 것이요. 그런 가운데서 유교가 통치인으로 내세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것이 고려 말쯤에 들어가게 되면은 유교 자체가 바뀝니다. 유교 자체가 바뀌죠. 유교도 변하죠. 유교는 중국에서 생겼어요. 중국이 생겨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중국 역시 역사가 변하면서 중국의 사상에 쓰던 유교 역시 변합니다. 새로운 유교가 등장해요. 그 새로운 유교를 우리가 신유교, 신유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신유학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성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만물의 본성이 무엇이지 하는 성리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리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 여러분 자리에 그 구별을 좀 했지만 그 구별은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고려 말의 관료들이 누구는 실천 윤리 쪽에 관심 많고 누구는 성리의 철학적인 쪽에 관심 많다. 그건 학자들이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성리학을 배운 사람들이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많이 썼다. 그런 뜻의 실천 윤리입니다. 그런 데 관심이 많았다. 그 왜 그런가? 원의 관리들. 원에 있어서는 그 유학은 관병 측 기구를 통해서 확대돼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는 데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뭐냐? 왕과 신하 간에 있어서의 명분, 서로 지켜야 될 것, 왕 잘 지켜야 될 것이고, 군주를 잘 섬겨야 될 것이고, 신하는 신하로서 그 일을 잘해야 될 것이고, 각각의 가지고 있는 분에 따라서 그 이름값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 이걸 강조하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쪽보다는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앞서간 시기의 사람들이 고려 왕조를 붙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고, 그 뒤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왕조를 교체해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역성혁명을 주장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자료는. 그 내용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면은 유교가 중국에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관심으로 바뀌었을 때에 우리 역시 이 안에 들어와서도 그것이 여러 형태로 수용되고 있었다. 이런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성리학이라는 게 성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즉 리, 본성의 문제죠. 저는 유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교에 있어서 제일 관심이 무엇인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다. 유교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 공자 얘기 그 많이 이용하잖아요. 나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문제도 알기 어려운데 어떻게 죽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교는 실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런데 신유교 쪽은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그 살아있는 사람의 관계보다는
종교는 관계라고 할 것 같으면 유교는 그래서 사람들의 서로 간의 관계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질서화시킬 것인가. 왜냐? 도덕적으로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 근본이 똑같지만은 개인적인 개별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개별적인 차이가 있으면 그 사회를 질서화하는 데에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 인륜으로서 기준을 삼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성리를 관심을 가지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 동일하다고 하면은 평등한 사람을 얘기할 것 같지만 사실은 사물의 결정에 있어서는 이기론으로 설명해요. 사람이라는 림은 같지만은 또 사람은 다 달라요. 몸무게 다르고 성질 다르고 다 생김새 다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거 왜 다를까? 사람이라고 하는 리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각기 받고 있는 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가 달라서 태어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쪽을 강조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평등성 쪽보다는 차별성을 얘기들 하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조선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문제겠는가? 이제는 성약으로 질서화된 사회를 만들어야 할 텐데, 이럴 때의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약에서 지키고자 하는 가치 규범들을 보급하면 되죠. 다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는 윤리를 보급하고 윤리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지키게 하면 됩니다. 그 작업이 하나일 것이고, 또 하나의 작업은 무엇인가? 이것을 보급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면 되죠. 그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성리학 이전에 들어와 있었던 다른 생각들,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불교라든가 도교라든가 아니면 자연신앙이라든가 무당, 무격, 이런 것들은 바르지 못한 것 이렇게 규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바르지 못하다 하는 표현이 음사입니다. 잘못된 것, 삿된 것을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사는 제사를 받아야 될 대상, 바른 것에 대해서 제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 있었던, 물론 후기까지 지속되지만은 이 성리학적 규범, 가치 규범을 보급하고 확립하기 위해서 한 것 중에 하나는 종전에 있어서 음사라고 규정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그것들을 억제하는 것, 아니면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나라의 힘에 의해서 다시 재편성하는 것. 자, 너희는 요 정도 해라. 너희는 요 정도. 요거는 좀 지켜나가도 되겠다 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작업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소개를 좀 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몇 가지 작업들이 있죠. 그 하나씩 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하나는 산천신앙 쪽이죠. 산천신앙, 자연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산천신앙은 나라에서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다 지내고 있습니다. 명산 대천이라고 하는 데 가면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삼국시대도 그렇고 고려시대도 그렇고 이러이러한 산에 대해서는 제사를 크게 지내고, 그다음에 중간 정도의 제사가 있고 작은 정도의 제사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정리하는 거죠. 원래 중국 사람들은 이 천하, 천지에 대한, 특히나 하늘에 대한, 천에 대한 제사는 천자만이 하죠. 천자만이 아니에요. 하늘과 맞거래할 수 있는 사람은 천자라 이거예요. 하늘의 아들이니까. 그야말로 하늘이 낸, 하늘을 대신하는 천자. 그 사람이 천재죠. 그럼 그 아래에 권력자가 누군가? 제후입니다. 군주국가. 우리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고려 때는 좀 덜 했는데, 고려도 우리도 하늘의 뜻을 받아서 다스리는 나라다, 이런 것을 천명했지만은 조선시대쯤 오면은 철저히 우리는 제후국가다 하는 것을 내세웁니다. 천하는 천자가 제사를 지내지만 제후는 자기 지경,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영역,
그 영역에 있어서만 산천에 대해서 제사를 지낼 수 있죠. 감히 하늘에다가 제사를 못 지냅니다. 제가 중국에 여행을 할 때 참 궁금했던 게 천단이었어. 천단. 조선시대를 공부하면서 참 속이 이렇게 쭉 올라오다 내려오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의 유자들이, 공부께나 했다는 사람들이 조선의 자존, 이건 조선의 자존을 깎아먹는 거다 하고 이렇게 제가 느꼈던 것들이, 하늘에 대한 제사를 스스로 포기를 해버린 것이죠. 그 중국인 천단이 있어요. 가보면 그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어떻게 차려놓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그 제1국가에 있어서는 그건 스스로 해서는 안 돼요. 자기 지역에 있는 산 정도는 해야 돼요. 그 대부들, 사대부 얘기하는 그 대부들 정도, 관료들은 뭐 하는가? 자기 집안에서나 제사 지내라, 이러고죠. 그런 것들 정리해요, 선초에. 근데 사실은 조선 때만 정리됐던 거 아니에요. 삼국 때도 정리하고, 고려 때도 정리하고, 다 정리합니다. 이런 정도 산에다가 제사를 지낼 것이다 하는 것을 정리해요. 부딪혔던 것 중에 하나가 성왕신앙 같은 거예요. 성왕신앙이 좀 복잡해요. 성왕신앙의 다른 쪽에 있어서 한쪽의 해석은 고을이라고 하는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토지신이에요. 고을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고을의 신을 모셔야 되는데, 또 한편에 있어서 성왕은 고을신이 아니라 자연신이죠. 천재, 여러 가지 그 재해라든가 산에 대해 질병을 초래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안 하게 하려면은 큰 산이라든가 이런 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거기에 위패를 갖다 놓고 혹은 돌을 쌓아 놓고 큰 나무 밑에서 아니면 산꼭대기에서 제사 지내는 것. 그래서 성왕신앙이 좀 그 다기성, 복잡합니다. 하나로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선한당에서 석적, 돌 쌓아놓는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고려시기에 있어서는 고을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역신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고, 또 한편에 있어서 자연신앙을 뜻하기도 했어요. 그 국가에서는 정리해야죠. 왜 정리하는가? 이런 정도는 제사를 지내지, 너희들이 함부로 제사를 지내지 말아라. 이런 다른 제사는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관료들의 반발도 있죠. 또 그 제사를 수령 보고 지내라고 그러니까, 수령이 뭐 온갖 이런 제사를 다 지내야 되니까 나는 유자인데 이 고을신 이런 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도 있었죠. 다양해요. 그런데 조선시대의 수령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데서 별별 제사를 다 지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참 제사 지내는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죠. 정리해 나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제시를 해야 되겠죠. 이사제 같은 것. 원래 이사도 마을 단위에 있어서 신앙입니다. 그 마을 단위의 신앙은 이사제, 중국의 이사제를 들여다가 놓고 이 형태로만 제사를 지내야 된다. 태종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복음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라든가 종교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을 믿어라 이렇게 정리할 테니까 산에는 가서 제사 지내지 말고 수령이 이런 정도로 해야 되고 군주가 큰 산의 경우는 군주가 한다. 알아서 한다.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마을의 신앙 같은데 조선 후기 가서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바뀌어버려요. 향연사. 향연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을이나 고을의 그 지방에 이름 있는 학자들 모시는 사당이 향연사입니다. 그런데 이사라고 써놓고 보면은 향연사들이에요. 조선시대는. 수성에도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사를 모셨다. 그 양씨 집안에서 했던 것, 이사 같은 거, 오천사 같은 경우 이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향연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불교 통제하죠. 조선국가. 음사라고 규정하고 통제하고. 또 선초에는 불교하고 무격하고 또 막 섞여요. 향도패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제사 지내고 하는데 승려도 불러다 놓고 한쪽에서 승려들이 범패 두들기기도 하고 한쪽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야제를 지내고 아주 뒤섞여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다 정리를 하고 싶어요. 국가 입장에 있어서는. 근데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향도 같은 것도 정리하고 싶어 하죠. 향도라고 하는 것은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예배를 드릴 때 쓰는 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향을 만들려면은 한두 사람의 공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을 혹은 고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향나무를 자르고 그것을 운반하고 묻기도 하고 물에 담그기도 하고 몇 년 지나서 다시 파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거를 마을 단위 혹은 고을 단위로 끌고 나갑니다. 그것이 원래 향도였습니다. 대규모의 노동력이죠. 그러니까 그 향도를 어디다 쓰는가? 절 짓는데 아니면 탑을 세우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 국가로 봐서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원래 불사조직이었는데 집단 노동력으로 돼가지고 별별 일에 다 하고 또 심지어는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야제도 지내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이걸 묻고 싶어 했어요. 이걸 묶어서 통제를 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때쯤 되면은 향도가 향도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상두꾼 혹은 향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상여를 내고 장례에 투입되는 노동력을 얘기하게 돼요. 상향도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향도계라고 하는 것이 상을 치르는 데 투입되든 아니면 장례를 지내는 데 투입되든 그 계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성격들을 다 묶어서 조선국가는 정리를 하고 싶어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지요. 잘 안 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세워서 해야 되겠죠. 이제 유교에서 내세우는 이런 걸 준행을 해야 된다. 유교에서는 뭘 내세웁니까? 유교에서는 귀신을 모시는 걸 내세우지는 않죠. 의례로서 얘기를 하죠. 의례, 예의죠. 관은 상제례, 상례제례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조상이지만은 대상은 조상이잖아요. 조상이지만은 의례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이제 그런 걸 하지 말고 유교에서 내세우는 의례에 따라서 하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자가례를 자꾸 보급하죠. 소학을 보급하죠. 지켜야 될 가치 경문편이라고 하는 책을 보급하죠. 또 삼강행실도 같은 책을 보급합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앞서서 음사로 규정해서 통제도 하지만은 유교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해서 보급하는 그런 것도 한편에서는 같이 해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책을 보길 쉽습니까? 어렵죠. 그 책을 어떻게 만듭니까? 처음에 상강행실도 같은 것 책 만들 때 삼강 우리 얘기를 하는 대로 유교에서 내세우는 그 관계잖아요. 삼강 군신 간의 관계가 부부 간의 관계, 부자지 간의 관계. 유교는 관계에 대한 거예요.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할 것인가? 그 관계에 의가 있는가? 그 관계에 친이 있는가? 신이 있는가?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근데 그걸 말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책을 보급해서 그 내용의 핵심적인 소학은 정수 중에 정수입니다. 소학을 보급해 나가고. 근데 소학을 볼 만한 사람이 뭐죠? 삼강 행실도라는 것은 그런 행실들, 효자 얘기, 충신 얘기, 연료 얘기를 묶어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냥 설명하면 또 이해가 좀 덜 된다 싶으니까 뭘 합니까? 그림을 그리죠.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하고 이런 효자가 있었느니라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런 효자가 한 번 책 낼 때 나오고 그만둡니까? 또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삼강행실도 한 번에 처음 나오고 조금 지나서 또 삼강행실도 나오죠. 그 뒤에 나타난 효자들, 연료들, 충신들 또 묶어서 나오죠. 책 다 냈습니까? 아니죠. 임난 한번 전쟁 겪어가면은 거기에 연료, 충신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임난 이후에 동국, 신속, 삼강행실도 또 나오죠. 속편이 계속 나오는 거죠. 하나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그림으로 그리죠. 그림으로 그렸어. 글로만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뭐를 써요?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나중에는 언해본 한글로. 결국 유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양반들만 봐서는 될 일이 아니죠. 양반들만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양반은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알아서 그것을 확산시켜 나지만은 그것은 양반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유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려면 그 사람들을 그 가치를 이해시키려면은 그림을 그리고 또 언해 한글로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그런 책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다 유교의 가치들을 확산시켜 나가는 일이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시간은 없지만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꽤 됐어요. 언제 뭐 방송국에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조선시대에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뭘 보고 그렇게 흥분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낮 방송에 전국에 조선시대에 만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뭐더냐 물어보니까 삼강행실도의 그 낮장이에요. 낮장. 그 기자가 봐서는 이건 이야 옛날 사람들 만화로 해서 찍어서 이렇게 보급하고 있었구나 해서 너무 흥분했던 거예요. 아마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그 단어만 알았어도 그 짓은 안 했을 텐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자랑하느라고 그랬는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당장 그 뉴스 내리라. 보도 내용이 안 봐도 뻔한데 너 최초의 만화 운운해가면서 그랬지. 물론 만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뭐 그림 그려서 했으니까. 근데 그거 그렇게 한 장 있는 게 아니고 내 방에 와봐라. 그 복사본 내가 그 책으로 묶어져 있는 게 있을 테니까 와서 구경하고 가라. 많이 보급하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야 사람들이 알 테니까. 그런 일들을 해나갑니다. 또는 적극적으로 향약과 같은 것을 보급시켜 나가죠.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향천의 규약입니다. 향천의 약속. 향약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역에서도 향약이 시행됐었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체는 잘 모르겠어요. 향약이라는 것은 원래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중국의 여씨 형제들 넷이 만들었고 그 내용들이 소학책에 실려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자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성경 내용을 집대성한 사람, 총정리한 사람, 주희. 그 주자의 책에도 향약이 들어가 있고 주자가 그것을 증손해서 증손이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여시 향약을 덧붙이고 깎고 해서 내용을 다시 다듬어 가지고 주자 증손 여시 향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조선의 유자들은 이것 보고 무릎을 치죠. 이거구나. 여기에 다 들어가 있구나. 그 우리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덕업상관, 예속상교, 환란상율, 과실상교 이 4강목이죠. 이 강목대로 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 향약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향약은 양반들끼리 한 향약도 있고 동네 사람들 상하가 양반과 일반 평민이 같이 묵고서 한 경우도 있고 수령이 나서서 그 향약을 시행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종류의 향약이 있어요. 그 향약 같은 것을 왜 했는가? 덕업상권 이렇게 얘기하듯이 유교에서 내세우는 덕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이웃간에 화목하고 이런 가치 기본들을 쭉 제시를 하죠. 그걸 지켜나가자 하는 것이 그 향약이었었죠. 그래서 그런 조직들을 통해서도 유교의 내용을 보급하고 교화하고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보다 근본적인 교화의 보급의 방법은 학교 교육기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것이 음사니까 지키지 말아라. 불교는 멀리해라. 민간신앙, 자연신앙은 좀 통제를 해라.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또 한편에 있어서는 유교의 가치관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잖아요. 보급하고 있었는데 그 보급하고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구가 뭐냐면 학교입니다. 학교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보급시켜 나갑니다. 학교는 설립 주체에 따라서 관학과 사학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관학이라는 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는 향교. 향마다 있죠. 그 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단위를 뜻해요. 전국 고을입니다. 조선시대 전국 고을은 320개에서 330개 정도가 고을이 있었습니다. 이 고을마다 일교의 원칙에 의해서
한 읍마다 하나의 학교를 세운다 해서 세웠던 것이 향교입니다. 그 향교가 하나 있었고 또 더 높은 학교가 있죠. 큰 대학 같은 거. 당시에 태학이라고 불렀던 클테짜 쓴 태학 성균관이 있죠. 그렇게 그것들은 관악입니다. 관악 가운데서 대구 감영에 있었던 조선 후기 낙육제 같은 관악이 있었죠. 이건 전국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관악에 도단위에 있었던, 제가 보기에 있어서는 사립에 썼던 서당도 수령이 만든 서당이 있었는데 그건 아마 학계 지금 소개가 좀 덜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은 관악인 향경에 못지않게 관찰사가 나서가지고 대구 같은 경우는 낙육제와 같은 그 관악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 있어서는 사학이죠.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었어요. 우리 잘 아는 서당, 서재, 혹은 정사, 서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교육기관입니다. 처음에는 서당이란 말보다는 서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서당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독서당의 준말입니다. 글 읽는 곳, 글 읽는 곳이니까 글을 아는 사람들이 읽었겠죠. 처음에는 그 독서당에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래서 어떤 일본 연구자가 고재적 수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 안 써도 공부를 어느 정도 수준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책도 보고 공부하던 곳,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곳의 이름을 서재라고도 부르고 정사라고도 부르죠. 서재 정사는 조선 후기까지 쓰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다 사학이죠. 서당엔 뭐가 있어요? 개가 있죠. 오래된 농담이지만은 서당께 3년이면 은풍월, 글을 읽는다. 시를 읽고 은풍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영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농담하기가 좀 복잡하지만 60년대 농담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서당과 관련된 좀 오래된 농담입니다. 서당계 3년이면은 그 시를 읽고 풍어를 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식당계 3년이면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농담이잖아요. 서당이 그만큼 멀리 넓게 퍼졌습니다. 조선 후기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서당이 늘어납니다. 골짜기마다 서당이고 서당 선생님들이 훈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훈장도 완전히 영업하러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훈장으로서 고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보따리 싸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보따리 장사입니다. 가서 아이들 글 가르쳐주고, 왜냐 그쯤 되면 서당이 초학자들 공부하는 곳입니다. 초학자들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훈장들도 계십니다. 질 차이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래요. 글을 좀 깨운 사람도 있고, 자기 그 훈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얘기하는 가숙이라고 해서, 가숙이라는 것은 중국의 교육제도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교육제도입니다. 제일 아랫단위에. 그 집안의 어른들 중에서 공부 꽤나 한 사람들, 글 꽤나 읽은 사람들이 나서서 가르치기도 하고, 마을에서 글 아는 사람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가르치고 있었죠. 그래서 서당에서 훈장들이 그걸 가지고 생계를 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주에 있었던 기록들, 도안기라고 하는 읍지잡기에 보면은, 훈장님께서 그 월세금 받아가지고, 그 학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받아가지고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학부모님들한테 요청을 하죠. 좀 올려다오. 조금 더 주면 안 되겠나. 답변이 재밌죠. 고제에 이르기를, 답변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고제에 이르기를. 유자들 참 많이 쓰는 거예요. 옛제도에 이르기를. 옛제도에 의하면, 옛제도는 조정지법은 예전부터 조정지법, 옛날부터 조상 때부터 만들어서 내려오는 법은 쉽게 고치는 게 아니다. 답변이 그거였죠. 못 올려줘 이 소리죠. 막걸리 한 대에 20문이었는데 한 달 월사금이 40문이었으니까 막걸리 한 2대 정도
그 훈장은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봉이 못 살겠다. 좀 올려달라 했던 거죠. 그 서당이 보급이 많이 되니까 17세기쯤에 수령들 가운데서는 일부가 이 많게 늘어난 서당을 교육을 통제해야 되겠다 나서가지고 면마다 훈장을 두어서 교육 내용을 통제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가 면훈장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서원이죠. 서원들이 유교의 내용을 보급하는데 기본이 되죠. 교화의 근본은 어딘가? 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향교이기도 하지만 서원이기도 한 거죠. 서원이 많이 생겨요. 서원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서원은 뭐 공부하던 사람들이 만드는 공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서원 만들 때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도산서원하면 퇴계 선생이 만든 걸로 착각을 하죠. 회원서원하면 한강 정구 선생이 만든 걸로 착각을 하고 도동서원 하는 김경필 뭐 다 이렇게 그 유명한 선생님을 모시니까 그분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그분들을 모시는 기리는 그런 서원들이죠. 다시 얘기해서 학연이 있는 제자들, 학연인 학문적 공부를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 동네 사람들 지연이 있든지 아니면 자기 집안 사람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건립하게 됩니다. 형식에 있어서는 도내의 유림들이 다 나서서 사림들이 나서서 이 서원을 건립했다 이렇게 되지만 중심들을 보면 학연, 지연, 혈연들이 있어가지고 서원들을 만들게 되고 처음부터 서원으로 출발하지는 아니하고 제실, 서재, 서숙 이런 이름을 가졌던 곳 다시 얘기해서 모셔야 될 그 선생님께서 강학하던 곳 학동들을 아니면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강학지소 펼쳐놓고 사람들 가르치던 곳을 택해가지고 그 중에 한 곳을 택해서 서원을 만들게 되는 거죠. 수성고에 있는 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어성이 그랬었고 수성고에 있었던 여러 성들이 다 그 경로를 밟아서 만들게 됐다는 거죠. 그게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첫째는 교육의 장소죠. 유교의 내용을 배우는데 거기서 공부해야 돼요. 또 한편에 있어서는 유교 가치관을 보급해 나가는 중심지죠. 그 고을의 유교적인 가치관을 지켜야 되는데 어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잡아다가 징치하게 돼요. 너희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화의 근본이 되기도 하죠. 그뿐입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출판 문화도 하죠. 책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판도 하죠. 큰 규모의 서원들은 출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고을 사람들이라고 하면 인간관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도 하죠. 향론을 주도해요. 이 고을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는 의견을 통합시켜 나가고 주도해 나가는 것. 때로는 중앙의 정치적인 일, 전국적인 정치적인 일도 나서서 하기도 하죠. 서로 통문을 보내가지고 연락을 해서 글을 같이 써가지고 영남의 만인서 그야말로 서원을 통해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서원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이 지역이 남인 지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우암이라든가 율곡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는 서원을 이곳에 세우려고 시도를 합니다.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서원이었어요. 교화의 근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조선시대에 곳곳에 보급되게 되었다 하는 거죠. 대구와 수성에 있어서의 그럼 서원 혹은 서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보시면은 대구의 수성구의 그 유교문화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죠. 이거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까요? 예, 청어서원. 혹시 가보셨습니까? 청어서원. 안 가보셨어요? 아, 가보셨어요. 예, 잘 아시겠네요. 청어서원 조금 이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잘 아시는 대로, 대구의 17세기 초까지의 중요 인물 중에 한 분이
모당 손촌을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모시는 것이죠. 이건 역시 몇 차례 단계를 거쳐가지고 모당 손촌을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면서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많은 분들을 가르쳤는데 그 뒤에 후학들이 이것을 짓게 됩니다. 영모당이라고도 아마 아시겠고 오야라고 하는 곳 이런 지명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곳에 강학지소죠. 이를테면 강학지소에 택해가지고 몇십 년 걸립니다. 사실 서원으로까지 되게 되는 처음에는 사당을 짓고 그 다음에 서원 교육교로서 뜨면서 거기에 위패를 봉안하고 이런 절차로 넘어갑니다. 고산서당은 아시다시피 지금 수성구로 되어 있는 원래는 경산이죠. 경산의 현령이 나서서 서재로서 이것도 역시 그 젊은이들 모여서 공부 가르치다가 나중에 서원으로 됐고 이 서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게 된 것은 1868년에서 1871년 사이에 대원군의 서원 회철에 따라서 서원들이 다 회철되는데 회철된 서원에 대응하는 방식들이 그 터에다가 유효비를 세우든지 아니면 그 인근에 서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저 부재들을 갖다 한 군데 쌓아놨다가 나중에 다시 지을 생각을 갖든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고산서당이라는 말을 갖게 됐던 거죠. 이게 봉산서원도 나중에 서원이 된 겁니다. 19세기에. 처음에는 사우죠. 저 사당의 역할을 해나가다가 나중에 19세기에 들어가지고 서원으로 바뀐 것이고 이것은 오천서원이라고 이분들께서 오천서원이라고 붙였지만 사실은 오천사입니다. 많은 자리에 나오는 것은 오천사입니다. 오천사고 오천리사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연사에 해당하는 오천서원이죠. 이것은 덕산서원. 이건 나중에 붙인 이름이죠. 덕산서원이라고. 그래서 사진 자료가 있길래 동무제. 이것도 동무제를 한 것은 여기 제실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실. 이거는 강릉향교. 교육기구 중에서 향교, 일교의 원칙에서 움직이는 것이 향교인데 강릉향교 상당히 규모가 있어가지고 이 서당이죠. 유명한 단원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죠. 훈장 아주 난처한 얼굴인데 돌아앉아가지고 배송하는 거죠. 한번 외워봐. 그럼 앉아서 외워야죠. 예습을 안 했는지 아래 회초리가 보이고 관을 쓴 사람들이 있고 나이 차이들이 이 안에 많이 있었던 거죠. 서당 그림. 그 수성구에 있어서 유교와 관련된 그런 문화시설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의 선초에 국가는 나서서 제사들을 정리합니다. 명산대천에 대한 제사, 국가의 제사, 지방관이 할 제사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직단 문제죠. 사직, 토지신하고 곡신신입니다. 서울에도 사직단이 있고 고을마다 사직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의 사직단은 그 고을의 서쪽에 둡니다. 대구의 서쪽은 아니죠. 지금 왜 그런가? 경산의 서쪽이기 때문에. 경산에 지금 대구에 있는 것은 그 무슨 동입니까? 노변동 명칭이 있죠. 네, 노변동 사직단 이렇게 부르는데 그 경산의 사직단이기 때문에 있고 대구의 사직단은 읍지에 보면 평산 부에서 칠리거리에 있다. 서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대구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유교 교화의 정책에 따라서 흔적들이 일부 남아있는데 소위 말하는 정려정책, 문을 세우고 그 마을 단위 혹은 집안 단위로 상을 주거나 칭찬을 하거나 부역을 면제시켜주는 충신이라든가 효자라든가 열부가 나올 경우 근데 수성구에 현재 남아있는 것은 대체로 효행입니다. 효자. 시기는 상당히 늦습니다. 시기는 상당히 늦은데 그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 가운데서 아마 그 하효자 정려가 이 효자비에 의해서 굉장히 오래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건이 고려 때의 사건이죠. 고려 말에.
효자로 추천되고 표창받은 것이 고려 때의 일이지만은 그 비 자체는 1781년도 겁니다. 오래된 거 아닙니다. 근데 오래된 건 아니지만 사건이 대단히 오래전 고려 말에 효자로서 표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 집안에서 비에 새기고 뜻을 새겼었는데 몇 차례 옮겨가면서 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새로 1781년도에 비를 새로 세운 겁니다. 그것도 효행이죠. 효행. 어디가 또 하나 있어요. 시지동에 있는 정효각, 정춘각 마찬가지고 지산당의 효자각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다시 들여다봤는데 그게 다 효행과 관련된 겁니다. 서재하고 서원의 경우에 있어서 대구에 여러분 자료에는 제가 그 대구의 그 원사들을 상세하게 말씀을 거기다 기록을 해놨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기서 대구의 모든 그 서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왕에 수성구의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자료로서 좀 들여다보십사 하는 참고 자료가 거기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액서원부터 두 가지가 있죠. 사액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편액도 내려주고 노비도 내려주고 그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나 세우게 되면은 그 서원을 세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운 서원들이 사익 받기를 열심히 하죠. 사익 받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사익을 받긴 하지만은 대구에는 딱 세 군데 있었던 거죠. 연경서원 제일 오래됐기도 했고 연경서원을 누가 설명하면서 사당이 없으면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부분의 서원들이 사우, 사당 혹은 서재 이런 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신기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규모를 갖춰가면서 가르치는 것도 있고 제사 지내는 것도 있고 그 서원에는 교육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향사 기능이 있어요. 제사 기능. 그런데 조선 후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 흥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영당, 영정을 모셔놓은 그 영당, 사우, 사당이잖아요. 사우. 그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사당에서도 학생들 모집해서 가르칩니다. 서원이 봐요. 교육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현에 대한 봉사, 후학에 대한 교육, 양성뿐만 아니라 선현 봉사를 같이 하듯이 선현 봉사, 우리 고을 사람들, 마을 사람들을 제사 지내던 향연사 혹은 영당에서 학동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칩니다.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헷갈리죠. 근데 그게 현실이었어요.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대구의 경우에 있어서 백원사라든가 남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옥으로서도 파악이 되지만은 서원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주요 기능이 사후였던 거죠. 사당 쪽. 그래서 19세기 나와 있는 어떤 자료들 보면은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대구의 그 서원들을 파악하고 있는 일제히 모두 그것을 다 향연사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새로 생기는 서원들도 꽤 있습니다. 19세기쯤 가가지고 대구에 생기는 서원들. 그 자료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수성구의 서원에 대해서만은 간략히 정리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청호서원. 청호서원은 1694년에 창설됐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166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원 터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의논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685년 황청동 사후 이건 나중에 다른 자료에는 청호서원을 청호선이라고 표현시 안 하고 황청동 사후라고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황청동사, 황청사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1694년에 위판을 아예 만들어서 봉안을 하고 서원의 기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고산서원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서재에서 서원으로 넘어간 걸로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서원으로 됐던 건 아니고 봉산서원 역시 마찬가지죠. 사당을 만들어서 모시다가 1844년에
서원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 한천서원은 원래는 수성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달성 쪽이라서 자료만 거기다 올렸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늦게 생긴 서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오천사, 아까 설명을 드렸죠. 오천서원이라고 아까 보고 그 집안에서 오천서원이라고 지금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은 그건 역시 이사죠. 이사. 1744년에 이사로 건립된 겁니다. 1744년의 이사는 아까 말씀 천초의 이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때 18세기의 이사는 제가 봐서는 향행사입니다. 우리 고을에 선원이 누가 있지 해가지고 그 선원들을 모시는 그런 향행사로서 오천사가 세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별도로 자료가 모아 있지 않은데 여기저기 관련된 자리에서 다 취합을 해보니까 수성고에 있었던 여러 교육기관으로서 전속됐었다는 것을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계룡정사 같은 경우에, 계룡정사는 아시다시피 1900년에 무등재가 계룡정사 자리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방의 기록에 보면은 계동은 정경청이죠. 이 지역에서 임난 전에 인물을 몇 꼽아라 하면 꼭 꼽아야 될 인물이 계동 정경창 선생이죠. 정경창은 이분이 강학하던 곳, 그것이 계동정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은당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현정에서 모은당으로 바뀌었는데 이건 역시 보면은 공부하던 곳입니다. 공부하던 곳. 그리고 학산제. 학산제는 어디예요? 무학산 아래에 있죠. 학산제. 중화영시 제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제사도 지내고 아니면 사람들 모여가지고 회합도 하고 모임도 갖고 그런 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기의 기록을 보니까, 초기의 기록들을 보니까 문중의 자제들을 교육하던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문중의 자제를 교육하던 곳에서 출발했고, 곡계정사 마찬가지죠. 아산장씨 이가 후학들을 가르치던 곳, 마찬가지로 동무제 역시 처음 출발은 18세기 중엽쯤 해가지고 서재, 그 집안 사람들을 가르치던 곳들입니다. 이런 그 서재 혹은 제실 정사들은 아직 정리들이 잘 돼 있지 않습니다.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자료 가운데서 이런 정도가 대체로 봐선 가숙의 성격, 집안에 있어서의 학동들, 초학자들을 가르치는 것, 이렇게 운영됐었던 그런 기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정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성에 있어서의 유교 문화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성리학을 보급하고 있었으니까 성리학 보급의 흔적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곤군의 입학도서 같은 책도 수성 주민이 소유를 하고 있죠. 그거는 자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따졌던 것이 삶의 조건들, 환경들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삶에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상체계라든가 혹은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자연에 대한 신앙, 자연이 만들지 않죠. 신앙하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믿습니다, 그것을. 초월적인 것으로 믿죠. 그리고 놀랍게도 외래에서 들어온 불교, 유교, 도교 이런 것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2000년 가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조선의 지금 유교를 얘기했지만 조선시대에 여전히 도교도 있습니다. 불교 있죠. 없겠습니까? 불교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잠깐 불경 설명을 드리면서 잠깐 보태겠습니다. 불교도 있고 자연신앙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삶의 기준으로서 작동하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 것인가, 가치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가치를 많이 내세웠고 했던 것이 유교였었다는 거죠. 유자들은
스스로가 그런 가치의 기준이 돼야 돼. 자기 삶 자체가 그 기준에 합당해야 돼요. 유교가 가지고 있었던 강점 중에 하나는 이건 너희들이 지켜야 될 기준이다. 가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삶에서, 생활에서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군자가 군자답지 못하고 소인 보고 군자를 따라라 얘기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교화예요. 교화라고 하는 것은 선화죠. 우리 전국 8도마다 가명들이 있는데 가명의 그 본부에 해당하는 건물이 뭡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 여기. 선화당. 경상가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가명에도 선화당이 있습니다. 선화는 무슨 뜻인가? 교화를 펼치는 것이죠. 통치는 무엇인가? 유교에서 제일의 으뜸이 되는 통치는 이 질서, 이 가치가 나의 질서고 나의 가치입니다 해서 스스로 따라오도록 하는 것. 이게 최고의 통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걸 뭘로 이끄는가? 덕으로서 이끌고 예로서 이끌죠. 두둥이 패가지고 강제하는 것. 제지이흥. 그야말로 형정에 의해서, 형벌에 의해서 통제하고 가지런히 하는 것은 자선이죠. 최고의 통치는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부는 방향에서 뻗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놓는 것. 그게 풍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섭죠. 내세우는 가치, 그것을 내세우는 사람의 뜻대로 이데올로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 가치를 내세우는 사람이 이것이 질서야, 이것이 가치야 그러면 거기에 뻗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불어가는 방향대로 되어가면 그게 풍화입니다. 그게 교화죠. 그 유교의 관심은 어디 있었는가? 인간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 변화하는 인간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소인은 소인대로 두질 않습니다. 군자부터 기준을 세우고 왕이면 건국 기준을 세우고 군자도 덕을 닦고 덕을 닦아서 뭘 할 것인가? 수신이라고 하는 것은 수신, 자기 몸을 닦는 것은 자기의 덕을 쌓는 것은 가정을 그 기준으로 다스리겠다. 그 방향으로 살겠다. 수신 제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치국, 평천하. 기준은 하나예요. 유교에서 내세운 가치관으로 나도 그 가치대로 살고 가정도 그 가치대로 살고 또 뭐예요? 나라도 그 가치대로 살고 이 천하가 그 가치대로 질서화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유교가 내세웠던 유교의 질서와 유교의 가치 규범입니다. 수성구에 남아있는 그런 많은 문화들은 바로 그런 흔적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유교를 따라가자고 지금 얘기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지금 사는 사람들의 가치는 다 다릅니다. 다양하죠. 근데 한번 반문해 보세요. 나는 내가 내세우고 있는 가치 규범 이렇게 살자 하는 것이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부터 짚어봐야 될 것이고 내 가족들이 그 가치대로 살아도 되는지 짚어봐야 될 것이고 이 사회가 그 가치대로 되어나가면 괜찮은 사회가 되는지를 짚어보면 될 겁니다. 방법은 참 다양할 겁니다. 제시되는 내용도 다양할 것이고 왜냐? 살아온 바가 다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가지고 있는 상식이 다르고 양심이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믿어라. 이것을 밀고 나가자. 이 가치만이 온전한 가치다. 이런 뜻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과연 서로의 가치를 드러내놓고 우리가 공통으로 지켜야 될 것, 밀고 나가야 될 것, 지향해야 될 것,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생각 안 하고 바람 부는 대로 과연 그 바람이 어느 방향대로 불어가는 것인지나 좀 눈으로 보고 꺾어지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뻗대다면 꺾어지죠. 꺾어지지 말고 순응을 해라. 순화되라 얘기를 하지만 풍화되기를 바라지만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하나를 묻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나를. 그러나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는 일단은 단초를 이런 역사 속에서 수성구의 역사죠.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느라고 이야기가 뭐 전반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 미흡한 것이 있는 건 제가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고 가지고 계신 그 자료들을 좀 꼼꼼히 보시고 이 시간 이후라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라도 물어봐 주시면 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